네, 안녕하세요. 전 신기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행정쟁송과 관련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좀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업을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행정쟁송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주관식 시험이라는 거는 선별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제 글로 현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에 있는 형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결문에서 진행되는 그 도구말을 좀 여러분이 체화하는 거를 좀 가깝게 가면 갈수록 좋은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선 쟁송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이제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해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요. 법원직 공무원으로. 근데 이제 사법연수생 갑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저랑 실제적으로 연수원 동기였어요. 실화거든요. 여러분이 언론에서 접했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사법연수원이 일산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밤 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1층에 여기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여성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여름이었는데 아무튼 그 피해 여성이 나체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피해자가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며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가 이제 범행 당일에는 갑이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이 피해 여성 을 집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성범죄 고의를 갖고 침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강제추행 단계에 이르러서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피해 여성이 이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왔고 가해자의 왼쪽 손목을 물어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피해 여성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면식범인 것 같은데 사법 연수생인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 진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가해자의 왼쪽 손목에 이빨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긴급으로 이제 형사사건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법률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선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피해 여성 을이 있잖아요. 피해 여성 을은 이제 치아에 손괴가 생겼죠. 치아 결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낚아채면은 치아에 결손이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충격,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회사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 그 다음에 상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흔히 민사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 관계예요. 자, 우선 이게 민사관계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인 고양 이제 검사가 되겠죠. 고양지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양지청에서는 갑을 입건해가지고 기소를 하게 돼요. 우리는 그걸 공소제기라고 보통 언론에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고양지청에서 기소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민사관계에서는 피해 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민사법원에 소장이 접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거를 형사관계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법률관계가 종결되는 건 아니죠. 왜 그래요? 이 갑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신분이란 말이에요. 법원직 공무원.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는 갑한테 뭘 내릴까요? 징계를 때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면이라는 징계를 때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갑은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내가 시비를 걸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원에 가야 돼요. 어디 법원에 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행정법원에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고 했을 때는 고양지원에서 민사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양 또 지원에서 형사법원이 진행이 돼요.
근데 행정법원은 3명이 필요해요, 판사가.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 본원에 가서 소가 진행이 돼요. 이게 우리는 행정 법률 관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민사, 형사, 행정 이 3가지의 법률 관계가 전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한 법리를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것과 관련된 법리만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 때에는 깊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 특히 이 분야와 어떠한 차별점이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배워나가야 여러분이 좀 안정적인 행정 쟁송의 개념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의 차이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우선 민사법원 같은 경우에 판사가 고민해야 되는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지금 갑과 을 사이에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다툼이죠. 그러면 얘도 사인이고 얘도 사인이죠. 얘가 추구하는 가치도 사익이고 얘가 추구하는 가치도 우리는 이걸 사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 있는 판사가 결국에는 판사의 역할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저울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법적 용어로는 형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익과 사익 사이의 저울질을 통해서 어떠한 사익이 더 기우는지에 따라서 그 사익을 우선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저울질이죠. 사익과 사익 사이의 형량 작업이 민사법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민사법원에 있는 판사는 그 속가에 따라서 청구 금액에 따라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좀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3명까지 되지만 1명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행정법원은 3명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자, 이것과 대비돼서 행정사건은 어떤가요? 지금 사법연수원을 여기서 병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병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지금 갑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사인이죠. 여기는 우리는 이거를 행정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판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부장판사가 앉고 이렇게 배석판사 3명이 꼭 앉게 돼 있어요. 행정사건은. 왜 그래요?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기의 침해될 사익이죠. 그렇죠? 근데 행정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뭐예요? 우린 이걸 흔히 공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공익과 사익 사이의 형량은 고민할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공익을 너무 우선해서 사익이 침해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익을 너무 우선하면 어떻게 돼요? 제3자에 대한 공익이 형해화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반드시 3명이 배당돼요. 그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익의 고려 요소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거는 바로 처분청의 자, 1차적 판단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여러분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알죠? 행정은 법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어야 그게 법치 행정에 부합되는 거예요. 사인과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신의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지켜질 수 있지만 행정청과 사인 사이에서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만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청도 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 민사관계와는 달리 여기서는 법에 의한 집행이라는 1차적 판단이 있던 거예요. 법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2차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청에 있는 사람들, 얘네들도 행시를 합격했죠. 행시도 행정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판사는 사실을 합격했다 그래도 얘도
행정법을 공부했죠. 근데 얘가 행정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린 걸 얘가 또 판단하는데 사시 출신과 행시 출신 사이에 우열을 가린다는 건 존중으로 가야지 무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원이 더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면서 법치를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만약에 내가 잘못 판단해서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이 훼손된다면 나중에 내가 법원에 있는 판사 늘려가지고 예산 따와야 될 때 불리하죠. 사람 사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행정쟁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사건, 법률관계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부터 시작을 해야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유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이러한 제약이 없죠. 그런데 자, 사인과 사익과 공익 사이의 형량은 이러한 요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소송을 다 받아들여주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에도 자, 은행에 여러분이 대출을 가면 바로 얼마 드릴까요?부터 심사해요. 아니면 대출의 자격 요건부터 심사를 해요. 후자부터 심사를 하죠. 그래서 직업이 일정한지, 주거가 일정한지, 그 다음에 신용 불량이 있었던 경력이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부동산이 얼마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그게 충족될 때에 이제 금액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하다못해 대출만 하더라도 그런데 공익과 사익 사이의 형량을 통해서 1차적 판단권의 존중이라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고도한 작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대출 요건 심사가 아니라 적법 요건 심사라 그래요. 거기 마인드맵 맨 왼쪽 섹션에 보시면 제가 거기에 7가지 W 원칙이라고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자, 이 7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판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여기 있는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가 드디어 너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게 심사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 본안전 판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요. 요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본안 전 판단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대출 자격 심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본안 심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줄지 말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대출 해줄지 말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안 전 판단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적법 요건 심사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법 요건 심사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적법 요건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대출 자체가 기회가 박탈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박탈되는 것을 우리는 법적으로는 각하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여기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케이 너 대출해줄게. 근데 금액은 얼마야? 우리는 법적으로 이거를 인용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야, 근데 너 자격은 되는데 있잖아. 우리가 심사해보니까 너는 대출을 받기에는 좀 부족해 라고 해서 이런 것을 기각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우리는 각하가 되는 경우에 대한 7가지의 W 원칙을 배움으로써 행정쟁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럼 기각과 각하는 여러분 느낌상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각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소개팅을 하는데 만나기 전에 전화번호만 받아놓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까 나랑 전혀 결이 맞지 않아서 만나질 않으면 각하예요. 그렇죠? 근데 만나봤어. 근데 영 이상해.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성격도 잘 안 맞아. 그래서 애프터를 안 하면 그게 기각이죠. 그렇죠? 그럼 판사가 7가지의 W 원칙을 지켜봤더니 충족되는 게 6가지인데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소장을 이렇게 제출하죠, 여러분이. 내가 행정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는데 2페이지 들여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각하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다시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얘기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들어보질 않는 거죠. 각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념상 영어로 외울 때가 더 이해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디스미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나봤는데 0 이상해갖고 만나지 않는 것. 자, 그걸 우리는 reject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 행정청에 있는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디스미스가 좋아요? 리젝트가 좋아요? 아니죠. 디스미스가 좋죠. 왜 그럴까요? 볼 필요도 없이 내쳐지는 거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의 행정청에서는 깔끔하게 이기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권투를 할 때 링 위에 올라가려면 몸무게를 재야 되죠. 그렇죠? 몸무게에서 탈락하는 게 각하예요.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웠는데 지는 게 기각이잖아요. 링 위에도 못 올라가게 만드는 게 각하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요? 링 위에 올라가려면?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이거는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청 나름의 법치 행정을 하는 그 기관이 1차적 판단을 내렸는데 내가 다시 한번 법률적 판단을 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링 위에 올라가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고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사법부는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소극적이어야겠죠. 그게 우리는 흔히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행정청에서는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한테 보내줘야 되죠. 행정청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린 판단이 맞다라고. 그럼 맞다, 틀리다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소는 링 위에 올라갈 자격이 없어. 디스미스 돼야 돼. 그거를 우리는 실무에서는 본안전 항변이라 그래요. 자, 본안 전에 항변을 하는 거죠. 어떤 항변? 얘는 링 위에 올라가면 안 되겠는데요? 라고 소송 제기 전에,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항변하는 거예요. 디스미스 해주세요, 판사님한테. 그렇죠? 그게 행정청에서 엄청 주장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노무사가 돼서, 예를 들면 노무사건과 관련된 쟁송이 제기됐을 때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바로 소송 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됐는지 여부부터 보는 게 행정청도 하는 일, 여러분도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은 소송 요건이 흠결됐기 때문에 링 위에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해야겠죠? 돈 받은 다음에 각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도. 그렇죠? 그래서 이 요건을 배우는 게 행정소송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취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건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행정청과 사인 사이에서 사익과 공익의 형량,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재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이런 거를 복심이라 그래요. 복심이 뭐예요? 더블 재판인 거죠. 첫 번째 퍼스트 라운드는 누가 했어요? 행정청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행정소송법에 어떻게 규율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오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원고 적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원고 적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수업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은 법률 용어는 그냥 막 지으는 게 아니에요. 그 요건 내에서, 이름 내에서 모든 요건과 특징이 현출되게끔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원고 적격이라는 건 뭐예요? 원고는 뭐예요? 소송을 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법 연수생이 원고가 되겠죠? 그렇죠? 소송을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적법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고의 적법한 자격이구나라는 거예요. 너 있잖아.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가 링 위에 너를 올리기 위해서는 너는 자격이 있어야 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법 12조에서 그 자격의 핵심 요건 사실을 뭐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라고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법률상 이익에서 법률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 뭐예요? 사실이에요. 자, 법률은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법률 관계예요? 사실 관계예요? 법률 관계가 되죠. 왜 그래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죽으면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좋은 것만 있는,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자, 그리고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도 발생해요. 그렇죠?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는 관계를 우리는 법률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연애는 어때요, 여러분? 연애는 헤어져도 청산할 게 없어요. 요새는 근데 청산해달라고 막 소재기하죠. 뭐 내가 한 거 돌려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은 법률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권리 의무가 형성되질 않아요. 그게 사실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이어야겠구나. 단순히 법이 아닌 사실상의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법에서 보호되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링 위에 올리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원고 적격이 흠결됐다는 이유로요. 자, 그러면 이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사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청이 있는데 이 행정청에서 유흥업소 주점인 을 사장에게 자, 영업정지 3개월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자, 을이 이걸 갖고 행정법원에 가요. 자, 그러면 이때 영업정지를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행사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법에 의한 집행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때린 이유가 미성년자 보호법이에요. 뭐 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만약에 이런 법이 있어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또는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당의 이 법령 있잖아요. 이 법령에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애에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이 법에 있다면 걔한테 원고 적격을 준다는 취지예요. 행정소송법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분청으로부터의 처분을 받은 직접 당사자는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당연히 있어요. 영업정지를 받음으로써 영업을 못하게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당연히 전제되죠. 그러니까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서 법률상 이익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병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병은 이 유흥주점 옆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의점에서의 주된 수익의 창출은 숙취 해소 음료로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얘가 영업정지를 받으니까
매출이 급감하면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가소를 제기했어요. 그럴 때에는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걸 법적으로 제3자라고 표현을 해줘요. 제3자에게 원고 적격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이 제3자의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취지가 있어야 돼요.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거 아까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판사가 당해 청소년 보호법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인근에 있는 편의점 업주의 그러한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더라라는 거예요. 판사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법률상 이익이 법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링 위에 올라갈 수 없어. 원고 적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침해된 이익은 뭐예요? 그런 이익을 우리는 사실상 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판사가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거를 반대대로 하면 되겠죠? 개별적인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추상적이에요. 직접적의 반대말은 뭐예요? 간접적이죠. 네가 받은 침해는 침해인데 나한테 와서 요구받을 침해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사실상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에서 너한테 보호하고 있는 이익은 그냥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 이익일 뿐이지 어느 조항에서도 너한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질 않아. 네가 그러면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봐.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디스미스 되는 거예요. 소개팅으로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차 한 잔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우리는 원고 적격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이해는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고 적격은 아까 처분의 직접 당사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제3자가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행정법을 조금이라도 한번 봤으면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경업자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원자라는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근 주민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아까 법률적 용어는 다 그 용어 자체에서 요건과 효과가 다 함축되어 있다 그랬죠. 경업자라는 것은 뭐예요? 자, 업종이 경합하는 관계죠. 그렇죠? 짜장면집이 있는데 또 다른 짜장면집이 들어오는 관계. 그걸 뭐라 그래요? 중국집과 중국집의 관계죠.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 동네에 중국집이 몇 개 정도 돼요? 100개가 된다 그래도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죠? 만약에 이 사람의 이익이 영업상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라 그랬으면 아니 우리 동네에 더 이상 짜장면집 허가내 주지 마세요라고 어떻게 했겠어요? 행정법원에 시비를 걸어서 판단을 받았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짜장면집은 사실 뭐 100개가 돼도 상관없고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아까 개념 중에 뭘 알 수 있어요? 기존의 중국집 사장 얘가 새로운 중국집 사장이 들어오는 관계에서 경업자 관계에서 시비를 걸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 사업법에 자, 담배 일반 소매인이 있는데
자, 500m 이내에는 또 다른 애가 들어올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담배 일반 소매인이 새로운 일반 소매인이 들어올 때 시비 걸 수 있는 자격이 법에 있죠. 그 법의 이익은 어때요? 법에 구체적으로 지금 500m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얘를 보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담배 일반 소매인 얘를 갑이라고 하면 얘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 제한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짜장면집과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 중국집은 거리 제한 규정을 둔다. 국민의 건강이 너무 해로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 걸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알겠죠?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용어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배워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원자라는 것은 뭐예요? 또 경합하네요. 뭐가? 원함. 내가 원하는 게 경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경합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뭐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원하는 거. 지원자가 경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스코리아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이제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얘한테 왕관을 줬어요. 그러면 이 왕관을 얘한테 허가해 주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원했죠, 미스코리아에. 근데 얘한테 허가를 주면 나한텐 불허가가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경원자 관계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되면 얘가 되는 걸 갖고 내가 시비를 건다면 나는 제3자죠. 왜? 남이 된 걸 가지고 네가 왜 시비를 걸어? 근데 얘는 어떤 입장이에요? 얘가 됨으로써 내가 떨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것이지. 왜? 내가 떨어졌으니까 얘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흔히 배타적 관계라 그래요. 자, 여러분이 노무사 시험을 볼 때 저 사람이 붙으면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관계잖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다 경원자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의 시험을 놓고 지원해서 경쟁하는 관계. 그럼 보세요. 자, 얘가 되면 내가 얘가 된 걸 갖고 시비를 거는데 너 법률상 이익이 있어? 있어. 얘가 되는 건 내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이야. 판례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가 떨어진 걸 갖고 시비를 걸어서 내가 다시 될 수 있어? 그렇지. 2분의 1 가능성이 다시 생기니까. 이 2분의 1의 가능성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걸 경원자 관계라 그래요. 지원이 경합하는 관계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은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행정청이 있는데 자, 연탄공장 사장이 있어요. 얘가 을이에요. 근데 얘한테 연탄공장 허가를 때려줘요. 그랬더니 여기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병이 있는데 얘가 아파트 주변에 연탄공장 생기면 집값이 올라가나요? 떨어지죠. 그래서 얘가 누구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법원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행정법원에. 왜 행정법원이에요? 행정청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1차적 판단을 때렸죠. 얘한테 때렸는데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3자가 시비를 걸려면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허가를 때린 근거 법령에 얘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있느냐,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를 판례가 보는 거죠. 판사가. 그랬더니 당해 건축법에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시비를 걸 자격이 인근 주민인 병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소송이라 그래서 주민소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판례의 입장을 통해서 세부적인 법리를 우리가 배워 나갈 거예요. 그게 바로 제3자의 무슨 게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게임.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사실상 이익으로 얘는 링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더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자, 예전에 누가, 부산대학교 의전원에서 그러니까, 퇴학 통보 처분이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 부산대는 국립대죠. 그러니까 행정청의 1차적 판단으로 뭘 하게 된 거예요? 퇴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법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소송을 제기하네요. 그래서 너 왜 왔어? 그랬더니 저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퇴학당하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상 이익이죠. 그러면 퇴학을 시킨 당의 법령에서 너한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 있으면 찾아와봐. 판사가 그러죠. 전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익은 무슨 이익? 간접적, 추상적, 일반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 주질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함에 있어서 제3자가 시비를 걸 때에는 제3자에게 당의 법령에서 법률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법원의 판사가 들여다 봐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고 적격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원고 적격이니까 뭐예요? 내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후라고 배워나갈 거예요. 누가? 과연 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문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은 what이라는 문제예요. what은 뭐예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시비를 걸 것인가? 행정법원에. 이 문제죠. 자, 여러분, 행정청이 이 개념은 조금 이따 배우고요. 국민한테 하는 작용 중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는 작용도 있고 위에서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작용도 있어요. 뭐예요? 예를 들면 행정청에서 야근을 하려고 컵라면이 필요해. 그래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컵라면을 사요.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관계는 아니죠. 공권력의 행사라고 아무도 느끼지 않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렇죠. 이러한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야, 너 세금 내. 이런 작용도 있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하는 모든 액션, 그거를 우리는 행정작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상 적격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행정청이 하는 작용 중엔 또 어떤 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작용도 있어요. 길거리에 가로수가 있죠. 근데 가로수가 너무 기니까 차량 교통에 방해가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나무를 잘라요. 잘라서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누구 나무? 자기들 나무. 자, 그런 것들도 과연 시비를 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민박 업체들이 막 가격을 올리죠. 그래서 행정청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번 여름철에는 좀 너무 가격을 급격하게 올려서 바가지 요금을 씌우면 우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의 그런 경쟁 이익이 떨어지니까 그러지 맙시다라고 해서 캠페인도 하죠. 권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 작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남학생들한테 야, 너 이제 군대 와. 이런 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행정청의 작용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만이 우리가 행정법원에서 판단되어야 되는 작용인가? 라고 제한을 둔 것이 바로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의 문제구나,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대상 적격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알겠죠? 자,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 작용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작용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법에 잘 나와 있어요. 2조 1항 1호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우리는 그거를 처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처분은 뭐예요? 행정작용 중에 하나죠. 모든 행정작용 중에 오로지 이 처분에 대해서만 나는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어떠한 것인지를 쉬운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부산대에서 퇴학 처분 당한 경우를 봤었죠? 자, 이번에 연세대에서 연세대 의전원에서 퇴학을 당한 친구가 있어요. 자, 연세대 의전원에서 퇴학 처분을 때렸네요. 그렇죠? 이거는 민사법원으로 가요? 행정법원으로 가요? 이거는 민사법원으로 가서 다퉈야 돼요. 왜 그래요? 연세대 의전원은, 연세대학교는 행정청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법을 배우지 않아도 알죠?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는 시비를 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과연 어떤 행정청이 여기에 해당되는 행정청이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더 들여다 볼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사인의 행위죠. 그래서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반대말이 뭐예요? 추상적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행정청이 있는데 행정청이 어떤 법을 제정했네요. 법령인데 이 법령의 내용이 택시 기사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면 100만 원의 과징금을 때린대요. 그랬더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자기는 택시 안에서 담배 피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인 거예요. 행정청에서 이러한 행정 입법이잖아요. 입법작용이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법은 누가 만들어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만들죠. 근데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모든 법을 만들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행정청에서도 법을 만들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 있고 그 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죠. 도로교통법이라는 여의도에서 만든 법 밑에 종속돼서 행정부에서 만든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청이 하는 작용이죠. 근데 어떤 작용이에요? 법을 만드는 작용. 그걸 좀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요? 입법작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입법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행정청에서 이렇게 입법작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이 입법작용에 대해서 법원으로 가는 거죠. 야, 이게 말이 돼? 무슨 100만 원씩이나 해. 이러면서 이 입법작용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행정법원 판사가 행정청? 왠지 원고 적격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가 볼래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 집행행위가 아니에요. 왜? 입법작용이라는 특징 우리가 한번 볼까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는 갑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특징이 뭐예요? 일반적이어야 돼요. 누구나. 그 다음에 추상적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담배를 피는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돼 있는 거지. 예를 들면 학교개법학원 앞 사거리 점심에 담배를 피는 자는 100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법을 그런 거 본 적 없죠. 자,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게 이러한 입법작용의 가장 본질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체적 집행행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받으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배를 합격개법학원 앞에서 택시기사가 차를 멈추고 그 안에서 창문 내리고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 담배 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 처분이 떨어지겠죠?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의 과징금이 이제 관악구청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다? 구체적 집행행위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는 약간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느끼시면 요거를 이해해야 나중에 처분에 가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갖고는 안 된다. 왜 안 된다? 구체적 집행행위가 아니잖아.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로 해볼게요. 여러분 행정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 아까 컵라면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건데 좀 비싼 물건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물건 살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비싼 거 예를 들면 자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 돼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 업체한테 새로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 업체 A, B, C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가격도 좋고 적정한 퀄리티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랑 계약을 형성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공공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 자체가 이러한 민간인들한테는 되게 큰 공신력의 자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공공 입찰을 해요. 그래서 같이 지원을 해요. 자,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나라장터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터넷 쳐보세요. 나라장터. 나오죠? 그래서 행정청에서 뭔가 큰 제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나라장터에다가 공고를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도 능력만 되면 내가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필요해요. 어디로 들어가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뭘 사죠? 그렇죠? 요새는 전자상거래를 하잖아요. 뭐 지마켓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서 인터넷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잘 비교해 보세요. 자, 그래서 공고를 올리면 A와 B와 C가 참여해요. 입찰에. 그래서 내가 딱 머리를 재보니까 A가 제일 좋아. 가격도 튼튼하고 가격이 튼튼하지 않죠. 가격도 좋고 제품도 튼튼해. 그래서 A로 결정했어. 그거를 우리는 낙찰자 지위 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낙찰자 지위 확인.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너랑 계약을 체결하겠어 라고 하는 확인이에요. 그러면 B하고 C는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얘가 됨으로써 나는 떨어졌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경원자 관계이기 때문에 적격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적격? 원고 적격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 이러한 작용이 대상 적격이 충족되면 링 위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이것의 본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이 필요할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너랑 함께 당근마켓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 그랬더니 파는 애가 있어 싸게. 그래서 내가 걔랑
클릭을 해.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해요? 그게 낙찰자 지위 확인이에요. 매매의 예약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매 예약을 한 거예요. 아까 위에서 내리는 관계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같아요? 수평적인 관계. 당근마켓에서 이게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당근마켓 거래하는 거랑 행정청이 이렇게 거래하는 거랑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 지위 확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합격예법학원 앞에서 일요일날 4시에 만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만나서 가격은 한번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이에요.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낙찰자 지위 확인을 했더니 얘가 무리해서 입찰한 거예요. 계약을 따내려고. 그랬더니 계약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 돈으로 납품했다가는. 그래서 도망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도망갈까봐 나라도 바보는 아니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걸어놔요.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뭐예요? 입찰에 참여할 때 보증금을 걸어놓고 도망갈 때는 그 보증금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당근마켓에다가 뭘 올려놓고 내가 힘들게 거기까지 갔는데 나타나지 않을까 봐 얼마 정도는 돈 걸어놓잖아요. 그 계약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얘가 도망가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약금을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왜? 안 나타났으니까. 국가는 얘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입찰 보증금을 국가의 포켓으로 넣는 것을 우리는 국고에 귀속시킨다 그래요. 말이 어렵죠? 국고가 뭐예요? 국가의 창고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마이 포켓 하는 거랑 동일하죠. 그럼 이것도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근마켓에서 하는 여러분의 일상 거래 생활과 본질이 같아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이걸 갖고 행정법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민사법원에 가야 돼요. 처분이 아니니까. 자, 근데 얘가 자꾸 도망가. 그래서 야, 너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요. 그거를 부정당 제재라 그래요.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정지 3개월을 때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공공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3개월 동안 정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인 간의 거래에서 걔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걔 강퇴시켜요? 그럴 순 없죠. 사인 간에.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너는 이제 끼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작용들 속에서도 입찰과 관련된 작용 속에서도 이러한 작용들은 국가가 수평적 관계에서 사경제 주체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분성이 흠결되지만 자, 이러한 것들은 처분성이 인정돼서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요건을 통해서 처분성을 검토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가요? 이건 좀 어렵죠? 어렵지만 하다 보면 또 쉬워져요. 용어가 낯설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권리 의무의 직접적 변동이 초래하는 작용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신 분들 있죠? 직장생활 하다가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어떻게 돼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역가입자 전환 통보를 때려요. 지역가입자 여러분 이거 받아본 적 있나요?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나 이제 직장 다니다가 노무사 준비해야 되니까 직장 그만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날라와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라고 통보가. 뭐야? 이거에 대해서 행정법원 가져가요. 그랬더니 판사가 너 이거에 의해서 너의 권리 의무가 직접 변동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뭔데요? 이거에 의해서 너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변동돼야지만 내가 들여다볼 수 있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면, 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언제 효과가 발생했어요? 여러분이 퇴사하자마자 권리 의무가 형성됐어요. 형성은 언제 됐어요? 퇴직과 동시에 권리 의무는 어떻게 됐어요? 권리는 뭐예요? 행정청이 야, 너 이제 지역가입자로 됐으니까 내가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 거둘 거야? 여러분은 지역가입자로 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이때 형성된 거예요. 언제? 퇴직하자마자. 왜?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통보는 뭐예요? 통보는 이런 형성된 효과를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치킨집에서 닭을 튀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택배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닭이 좀 이상해. 시비를 걸어야 돼. 그럼 어디 가서 시비 걸어야 돼요? 치킨집 주인한테 해야지 배달업체한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고 시비를 걸어야 돼. 이거는 시비 걸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시비를 걸었더니 이거는 이미 형성된 거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너의 이 통보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변동되지 않았잖아. 이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처분이 좀 어렵죠? 근데 권리 의무의 변동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경우에만 그 작용을 갖고 난 들여다보겠어 라고 법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어렵게. 자, 우리는 이거를 관념의 통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거는 처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여다봐요.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취지만 알면 돼요. 어떻게 알면 돼요? 아, 행정처분에 대해서 내가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기 위해서 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작용들이 필요하구나. 요건들이. 모든 행정청의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개념은 행정작용. 그 중에서도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처분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이런과 각각의 개별적 징표를 규정하고 있구나. 이러한 징표가 충족되는 처분이라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요건들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질문하셔도 돼요.